애프터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브리핑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안에서의 종목 선별 전략이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두 프로와 함께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이번 한 주의 성과라면 2,500선을 재탈환했다라는 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탈환했던 2,500선을 11거래일 만에 다시 찾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중 기준으로는 다시 2,500선을 하회하면서 다음 주까지 11월 안에 계속 지켜내느냐,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원명 부대표님, 코스피가 주간 4주째 상승, 코스닥은 2주째 상승 꽤 강했습니다. 추가 레벨업 다음 주 이어질까요? 저는 오늘 조정이 나름대로 좀 건전한 조정, 그런 조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 한 2주 동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제법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2,500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숨부르게 하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시장 분위기는 역시 이제 긴축 이슈가 완화된 이후에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급등락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고 상당히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편안하게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시장이 어쨌든 간에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시그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더 우상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 지표는 역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좀 더 하락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10월달 이제 근원 PCE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소비 지표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쨌든 경기 전망과 관련된 부분도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걸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3.5% 정도 상승 정도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고 혹시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단기적인 조금 이를테면 충격을 어떤 등락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를테면 이제 긴축 완화의 어떤 그런 트렌드로 회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서 이제 미국 소비 시즌에 진입을 하잖아요. 연말로 이제 가는 소비 시즌에 진입을 하는데 과거에 보시면 소비 시즌 그러니까 지나면서 기대감들도 많은 경우도 있었고 이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당히 이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를테면 굉장히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소비 시즌에 진입했다는 그 자체가 이를테면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랠리 예를 들면 연말에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랠리 그러니까 주가가 좀 좋은 상황들 산타 랠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루돌프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정도, 루돌프 랠리 정도는 연말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타 랠리까지는 아닌데 루돌프 랠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다우 지수가 직고점까지 400포인트 남았고요. 나스닥이 180포인트, S&P 500 지수는 52포인트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직고점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요. 우원명 부대표님, 조금 전에 소비 지표가 아주 강력한 지표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모멘텀이 될 것 같지 않다 하셨잖아요. 근데 PCE는 어느 정도 기대를 밑도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물가가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서는 소비 지표가 개선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핵심으로 이 직고점을 뚫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둘 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춰 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겠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장에 그런 우려를 시장에 반영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녹아있는 그 투자 심리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수급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또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시장에 녹아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 친다면은 시장이 조금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시 계속해서
그 관심 그렇게 이제 초점을 놓고 대응해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주간으로 놓고 한 번 더 시각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향방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달려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지난 수요일까지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 7조 원까지 코스피가 이 시간대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시금 보니까 6조 원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는 다시 대형주가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주는 좀 종목 장세였던 것 같은데 앞서 브리핑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두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 움직임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게 되면 어디에서 기회를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수급 장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종목들 오늘 보니까 다 좋더라고요. 이 아이디어 유효한지 두 가지 여쭤봅니다. 일단 코스피 200으로 들어간다라면 과거 같으면 우리가 그 편입일까지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편입일 이후에는 공매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 부딪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단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이 패시브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코스피 이 지수에 우리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선물과 연계된 매매가 가능한데 공매도가 불가능하면 그렇게 서둘러서 과연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시간은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 상대적으로 테마주라든지 두두두근이 없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면들이 강하지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간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의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뭐 포지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섹터를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이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래대금이 상당히 지금 주춤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많다라는 코스닥 쪽들도 특정 sek터,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것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2차 전지 빼고 나면 전반적인 시장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대금이 확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긍정적인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을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요소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지금 뭐 우원명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미국 시장의 견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도 지금 뭐 차트를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차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도주군도 부재하고 그다음에 모든 뉴스가 반영된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 저는 아이러니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예탁금이 47조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은 6조 밑에서 여전히 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반신반의하면서 주식을 사려고 우원명 부대표께서 루돌프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간을 좀 보고 있다. 입맛을 좀 다시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내가 먹을 자리인지 아닌지 좀 간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돌프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이 부분 조금 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명확한 이벤트 혹은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매일매일 주도주는 없지만 그 시장의 주인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책적인 흐름에서 앞서 브리핑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력 설비가 그러했습니다. 한전의 독점, 이 송전망 사업 민영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 장 중에는 재룡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가 풀리면서 조금 탄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오후장에 상한가로 접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기회 있나? 라고 보시는 분들께 무슨 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전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문학적인 적자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랬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구조 재편이나 뭐 여러 가지 자구책들을 마련할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뭐 이를테면 송전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전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그 사업 부분을
민간에게도 이제 허용하겠다, 민간 기업 참여를 유도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전에서 그야말로 뭐 100% 한전 위주로 해서 이제 이를테면 뭐 완벽한 독점이었죠. 이제 그런 구조에서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참여, 물론 이제 나중에 민간 기업들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디테일하게 좀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개별적인 참여가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을 이제 치열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냥 앉아서 그냥 이를테면 그냥 수주를 받아서 일정 부분 뭐 영업을 거의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이제 진행됐던 사업 자체가 상당히 경쟁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동력이 생기고. 예, 그러다 보면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을 점유하는 그 순위가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서열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크게 이를테면 이제 그 점유해 가는 회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우열이 나눠지겠지만 우위에서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걸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민간업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 시장이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력 송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 완벽하게 민간에게 다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연관돼서 규모나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보다는 종목별로 회사별로 기업별로 예를 들면 뭐 설비 투자나 아니면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포션을 크게 먹어갈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회사가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신다면 종목별로 이제 내용이 좀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가 간 게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수혜 크게 했다? 뭐 아무래도 시장이 사실은 항상 옳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여주는 그 어떤 주가의 강도, 힘이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적해 가면서 저희도 시그널 좁혀볼게요. 그러면 변압기 쪽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력 설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상반기에 이 변압기 3인방이 워낙 좋았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변압기주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뚫어낸 HD 현대일렉트릭을 포함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두 가지 재료가 섞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코스피 200 신규 편입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수급도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갔군요. 예, 이게 아무래도 그 여파가 좀 크겠죠. 우리가 이제 조선주도 그동안 이제 하나오션이 독주를 했던 것이 우리가 MSCI 지수 들어가는 이유 때문에 네.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한전이 독점하던 손배전망을 민영화한다. 그럼 어떤 것을 민영화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력 설비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설비를 민간이 여기서 새로 인프라 투자한다? 오명 부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 투자요. 막대하게 돈을 쏟아부어야 나중에 조그만 이익을 나올 거예요. 그걸 과연 쉽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민간 사업자가 산에다가 거대한 송전탑을 세우고 새로 라인을 깔고 뭐 한다? 저는 이 부분은 결코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냐? 전기차 주유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 스테이션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것이 한전이 독점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전력망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조그마한 라인을 따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새로 집을 지으면 와서 송배전 시설을 깔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소규모 단지에 대한 저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변압기가 들어가야 되죠. 전선이 들어가야죠. 이런 쪽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좀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싸움인 것 같아요. 한전이 송배전망을 민간에게 놔두면 민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 라인을 깐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소규모 정도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된다라면 저는 변압기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확정된다라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변압기. 그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LS전선 아시아를 이제 어제 랭킹5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라는 것들에서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전선이 가장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소재가 많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먼저 누가 끌고 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변압기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뉴스가 떨어진 거지만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싸움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네.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압기가 우선순위로 보면 1순위고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이 전선주. 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를 볼게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 전력 설비, 로봇, 신규 상장주 다 잘 갔거든요. 오늘의 특징주 두산 로보틱스 질문 드리겠습니다. 8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시총 5조 임박했어요, 차 의원님. 한 달 만에 2배까지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상장 이래 최고가를 갑니다. 로봇주가 다 가는 건 아닌데 개별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로봇주를 이제 이끄는 대장으로 보시고 다시 확산된다고 보세요? 저는 개별로 봅니다. 협동 로봇에 있어서 가장 이익이 나는 부분들이지만 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가 지수 편입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정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쉽진 않다라는 어떤 냉철한 분석도 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튜버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저도 좀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뚜렷하게 지금 올라갈 만한 뉴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어떤 뉴스로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 그러니까요. 리포트도 그렇고요. 협동 로봇 좋은 건 알아. 근데 협동 로봇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매출이 늘어날 정도로 늘어나? 갑자기 영업이익이 늘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은 좋죠. 임금이 올라간다, 고령화된다, 로봇이 들어가야 된다. 당장 내일부터 로봇이 100만 대씩, 200만 대씩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수급이 살아있을 네. 때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재료냐라는 확인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그래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방송에서지만 그 내년 CES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챗 GPT 탑재해서 로봇이 AI 입혀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레벨업도 가능하나요? 그게 뉴스가 2년 과연 3주 전에 나오긴 과연 그게 했는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실용화 단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지만 실험실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법상 자율주행차가 못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차는 나와야 되지만 그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로봇들은 나오겠죠. 자, 그게 과연 매출과 영업이익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네. 한 단계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총 5조가 정말 임박했거든요. 다음 주에 시세까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장세로 좀 해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한화오션입니다. 앞서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으로 7월에 조선주 내에서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유증 이 약재 소화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기관 다 파네요.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유상증자와 연관된 그 물량들이 오늘 쏟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었는데 신규 발행 주수가 보니까 8,900만 주, 그러니까 9주, 그러니까 예를 100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 33% 33주를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신주 발행 기왕의 이를테면 유증 발행가가 보니까 16,73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28일 날 상장 예정입니다.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8일 상장 예정이면 오늘부터 그러니까 3일 걸치기 때문에 오늘부터 입고 관련된 입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유증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어떤 공매도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물량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유증을 대규모로 한 경우에 보시면 주가가 좀 빠지죠. 당연히 유증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유상증자와 연관된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정 나오는 날짜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어제 이주를 만약에 사셨다면 오늘 당연히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가 흐름이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좀 16% 상당히 이제 많이 빠지고 당연하죠. 이렇게 16,700원짜리가 사실 지금 22,700원 정도니까 이미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기왕에 갖고 있던 주식들은 빠져서 손해를 보지만 네. 새로 받은 주식들은 이제 이미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기본적으로 유증 물량이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주가가 좀 탄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량을 좀 반드시 물량 이거 꼭 체크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렵네요. 마지막 종목 빠르게 갑니다. 칩셋 미디어 브리핑에서 들었고요. 온디바이스 AI에서도 NPU 경쟁력,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칩셋 미디어가 또 신고가를 내거든요. 3만 원 돌파 장중에 했습니다. 증권가 38,000원 본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급브레이크 걸릴 수 있다. 이 말이 관리. 갑자기 서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NPU에 대한 관심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아직은 NPU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분들,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진화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H200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여기에 그렇죠. H200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HBM3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탑재가 된다라면 NPU에 대한 그 기대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프로 보내드릴게요. 우원명 부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